Milky. Way. 꽉 먹고 알 먹고 경제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밀키입니다. 밀키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맞습니다. 그 전에 뭔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오, 제가 주말에 학습지를 만들었어요. 학습죠. 네. 그래서 네. 고정 댓글에 학습지 제 블로그에 이제 학습지도 같이 연결해 드리고 있는데 그걸로 같이 공부하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공부하면 좋더라고요. 네, 듣기 하고 그다음에 단어 공부하고 그다음에 문장을 명확하게 익히고 네. 짧은 문장인데 그 문장 하나 익히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또 이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중고등학생 자녀분들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제가 좋습니다. 주말에 AI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진짜 경력직만 선호한대요. 사람을 뽑는데 신입들은 이렇게 뽑고 경력직은 이렇게 뽑고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일까요? AI 때문에 사람이 덜 필요한 거예요? 네, AI 때문에 사람이 덜 필요한데 AI한테 명령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경험. 그렇죠. 그러니까 꼭 깊숙하지가 않더라도 다방면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밀키를 통해서 다방면의 지식들을 쌓으면서 네. 영어도 공부한다면 꼭 먹고 알 먹고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을 공부할지 함께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FedPal says the end of balance sheet drawdown process may be nearing. 좋습니다. 그러면 이 헤드라인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헤드라인은 로이터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 페드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함께 좀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Fed's power says the end of balance sheet drawdown process may be nearing.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저희가 귀로 한번 들었고 눈으로 한번 읽었잖아요. 이 안에 중요한 단어 퀴즈부터 함께 풀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중에서 헤드라인 안에서 drawdown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동의어 아니면 비슷한 뜻이 아닌 정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은 reduction, reduction, 2번은 contraction, contraction, 3번은 withdrawal, withdrawal, 4번은 expansion. expansion. 네. 네. 요게 사실은 2번과 3번은 조금 헷갈려요. 그런데 답이 너무 명확한 게 1번과 4번이 정반대야. 아, 1번과 4번이 정반대니까 네. 둘 중에 하나. 2번, 3번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냥 reduction은 네. 감소하는 거고 그쵸. expansion은 확장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drawdown 하면은 끌어내리고 싶은 거잖아요. 네, draw down 네, 이런 down. 느낌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expansion. 정답인데 네. 우리가 문제가 쉬웠다고 정답에 맞췄다고 우리가 이게 아니라 하나씩 왜 유의어고 비슷한 뜻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eduction 말 그대로 너무 잘하셨어요. 감소. 너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drawdown의 완전 동의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contraction. 수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유동성이 확대된다, 수축된다, 어떤 경제 규모가 수축된다라고 할 때 비슷한 뜻으로 이 수축이란 단어가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withdrawal, 이거는 withdrawal. 어떻게 보면 동의어나 완전한 유의어라고 보긴 애매하지만 이 단어를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 느낌상 비슷해서 넣어봤거든요. 이게 저는 해외여행 갈 때 ATMD 같은 거를 이렇게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될 단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단어라서 넣어봤거든요. 이게 단순히 감소는 아니겠지만 뭔가 돈을 빼내는, 인출하는 느낌에서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해 넣어놨으니까 withdrawal 꼭 체크해보시고 withdrawal. 네, 인출이란 단어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정답이었던 네. expansion. 이건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확장, 확대, x라는 단어가 붙으면 exit처럼 바깥으로 바깥쪽. 나간다라는 성질을 가진 단어라고 했잖아요.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단어 기억해보면서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어는 쉽습니다. Fed's power. fast power. 네, 연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동사는 says.
said. 말했습니다. 뭘 말했냐면요. 여기에 명사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노란색 짝대기를 2개를 표현했거든요. 네. 뭘 말했냐면 the end of 뭐뭐가 종료된 건데 balance sheet. 오늘 이야기해볼 대차 대조표를 balance sheet이라고 하고요. drawdown. 아까 유추를 진짜 잘하셨어요.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거. process. 과정. 한마디로 대차 대조표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과정의 종료는 maybe nearing. 가까워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중간에 the end of에 대한 명사구가 길어서 조금 해석이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어려운 단어를 좀 짚고 나서 명사구 자체의 짝대기를 그어보면 생각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기사 안에서의 뉘앙스 차이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앞으로 올 일, 예견하는 일, 기자나 아니면 정치, 경제계 중요한 인사들이 말을 할 때 may, will, might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잠시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서는 파월이 may be nearing, 가까워질 것 같아요 라고 may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문장, 헤드라인에도 이러한 3가지 단어가 되게 많이 쓰일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건 아마 어릴 때 학원에서 한 번씩은 배웠을 것 같아요. will 알잖아요. 네. 뭐뭐뭐뭐 할 것이다. 이거는 will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할 거예요. 그냥 할 건데 미래일 뿐 will을 넣을 때는 will. 강하게 확신하고 있을 때. 그럼 헬리코박터 윌은 강하게 확신하는 건가요? 뱃속을 깨끗하게? 그거 말하시려고 혼자 피식피식 웃으신 거죠? 들켰어요. 네. 하여튼 그리고 may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will보다는 확신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will을 얘기하는 건 너무 또 위험성이 크고 그렇죠. 본인도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정치가 또 경제에 관련된 인물 같은 경우에는 may를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 수치를 넣어봤는데 한 50% 또이또이 할 때 may를 쓸 수 있지 않을까. will은 완전 확실할 때 may와 차이가 있다는 점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래서 will과 may면 알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게 might 또 많이 나와요. 네, 뭐뭐 할지도 모른다. 사실은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might이 may의 과거 형태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뭘 말했다, 뭐뭐 할 것이라고 얘기할 때라는 문장에서는 might도 단순히 may의 과거 형태라기보다는 조금 더 확신이 덜할 때, 더 불확실할 때 쓰여요.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단순히 단어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will이 쓰였는지, may가 쓰였는지, might이 쓰였는지 보면서 이번 헤드라인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좀 축축해 보시면 그 헤드라인과 투자의 연결도가 조금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 보죠. 네. 이번엔 배경식 쌓기. 자, 이제 문제입니다. 어렵다. 다음 중 네. 지금 양적 긴축 얘기했죠. 네. 그럼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에서 얘기하는 양, 퀀티타트. 오. 이것의 의미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은 무엇일까? 벌써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첫 번째,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 규모다. 네. 두 번째, 미 연준이 시중에 공급하는 통화량의 규모다. 세 번째, 미 연준이 보유한 양털의 규모다. 네 번째, 미 연준이 목표하는 기준금리 수준이다. 일단 양털 아웃. 양털 아웃. 네. 기준금리 수준 아웃. 아웃. 1번하고 2번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나 양적 긴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의 규모는 아닐 것 같고요. 통화량 규모가 아니다. 1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했을 때 통화량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를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건 양 자체잖아요, 양. 양이니까. 양이니까. 1번 아닐까? 1번이다. 네. 아니면 어떡하지? 잠깐만. 두구두구두구두구. 진짜 1번? 네. 땡! 2번이에요? 네. 통화량이잖아. 네. 통화량. 그래서 양. 양적 완화에서 양이라고 하는 건 네. 통화량을 내가 공급하냐 안 하느냐. 이거의 싸움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보면 네. 미 연준의 역할이 제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
고용과 인플레이션. 네, 이건 꼭 네. 기억하셔야 돼요. 고용과 인플레이션.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양적 완화를 할 때는 통화량을 풀죠. 네. 통화량을 풀 때는 뭘 더 신경 쓰는 걸까요? 통화량을 풀 때요. 고용? 그렇죠. 네. 고용을 신경 쓸 때 통화를 양적 완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동성이 부족해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고용을 좀 더 신경 쓸 때 QE가 나온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고용이 불안할 때는 결국 시장 경제가 불안할 때. 네.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하와 QE를 선택하게 되겠죠. 일단은 금리 인하를 보통 선택하게 되고,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는 QE까지도 가는 상태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QE, 그러니까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한다면 완화인데 뭘 완화해 줄 거냐, 네. 통화량을 어떻게 풀 거냐잖아요. 미국의 국채를 사줍니다. 그리고 MBS라고 해서 Mortgage Backed Securities, 그러니까 모기지 기반의 담보 대출을 또 사요. 이런 것들을 사주면, 네. 미 연준이 사주면 연준이 사주는 돈이 어디로 풀려요? 시장으로요. 그렇죠. 네. 그게 양적 완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준이 자산을 산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돈이 외부로 풀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네. 반대예요. 이제 먼저 양적 완화를 언제 했는지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 양적 완화, 첫 번째 양적 완화는 2008년에 있었어요.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기 오른쪽에 사진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죠? 벤 버나키, 네, 헬리콥터 벤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네. 이분이 처음 양적 완화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02년에도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기 위해서 통화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근데 중앙은행은 실제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화폐를 살포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2008년에 직접 자기가 의장이 돼서, 연준 의장이 돼서 네. 돈을 살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 어땠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를 벗어났죠. 네, 그때 1조 7천억 달러를 그때 뿌렸어요. 첫 양적 완화. 근데 이렇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인데, 네. 당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돈 뿌리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커녕 디플레이션의 기미가 보이니까 네. 또 풀었어요. 네. 아.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그때 뭐가 겹쳤냐면 유럽 주정위기. 혹시 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피그스라고. 네. 그때 아마 어려서 모르실 겁니다. 2010년이면 아마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네, 너무 애기 때인데, 그때 피그스라고 해서 뭐 포르투갈,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경제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같이 돈을 푸는 정책을 같이 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채 6천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매입했고, 그리고 2012년 9월부터 2014년 10월 유럽의 재정 위기가 대충 마무리가 됐지만 여전히 경제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세 번째 QE3를 합니다. 근데 그때 월 MBS를 400억 달러, 미국채를 450억 달러를 사요. 네. 그래서 총 850억 달러를 사는데, 마감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무제한으로 살 거야 라고 선포하게 돼요. 저렇게 긴 기간 동안요? 네. 그래서 무제한으로 돈이 풀리니까 경제가 조금씩 돌기 시작하면서 회복하게 되었다. 네. 이게 이제 그 관건이었고. 네. 그래서 보면 이때 보세요. QE1, 첫 번째 QE1. 처음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QE1 시작했더니 시장 반등했죠. 네. QE2, QE3 다 어때요? 시장이 막 올라가요. 그렇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장이 멈춰 있다가 QE를 하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할 건 뭐다? 시장에서 QE를 한다. 시장이 오른다. 그렇죠. 자산을 사야 된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산이 주식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부동산,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돈이 풀리잖아요. 돈이 풀리면 현금의 그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다 좋아요. 금도 되고, 그다음에 주식도 되고, 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네, 금, 주식, 그다음에 코인, 부동산 다 좋습니다. 내 자산을 명확하게 저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네. 지방 부동산은 아니에요. 지방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지방인데요? 평택 이남. 평택이나. 네, 평택 이남의 지금 주택은 인구가 너무 많이 이제 줄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은 가치의 저장의 역할을 좀 못하는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무리하게 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서 봤을 때 공급이 명확하게 좀 적은 곳들을 좀 타겟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팬데믹 QE가 있었죠. 아, 맞아요. 네,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 네. 이때 옆에 보시면 누가 돈을 뿌리고 있죠? 파월이요. 네, 파월이 짱이 돈을 마구잡이로 뿌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때 무제한 자산 매입을 선언했고 국채, MBS에 더해서 네. 회사채까지 샀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미 미국이 한번 저런 3번의 QE를 겪었기 때문에 네. 아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그때는 워낙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금리를 바로 제로금리로 때렸고 그리고 무제한 양적완을 선언했죠. 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예, 보세요. 차트가 바로 서버리죠. 아 이렇게 쏟아 올랐네요. 네, 바로 쏟아버리죠. 네. 경험 때문이에요. QE를 하면 이렇게 오르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네. QE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미 셧다운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도 못 나가고 소비도 못하고 그렇죠. 경제가 좋겠어요? 당장 못 좋아지죠. 안 좋죠. 네. 기업의 실적은 좋겠어요? 안 좋죠. 네. 그러면 이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기업의 실적에 목매일 단계가 아니다. 그럼 그때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 네.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살아난다. 오... 그런데 이런 양적 완화는 기업을 살리게 한다. 특히나 회사채 ETF까지 사면 네.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회사에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회사가 망하겠어요? 아니요. 안 망하겠죠. 그러니까 안 망한다고 하면 버티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다음번에 양적 완화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네. 사거나. 그렇죠. 뭐든 사야 돼요. 근데 저 때 저렇게 돈을 유입된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 기업들은 바로 회사에 막 열심히 투자를 했나요? 투자할 돈이 없죠. 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요? 뭔가 이렇게 어음 맞고 하느라 바쁘죠. 네, 월급 주느라 바쁘고.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게 버티니까 또 어떻게 돼요? 사업의 기회가 다시 돌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히려 그때 산업의 생산이 위축됐죠. 네. 그러면 그 공급이 원래는 많았다가 수요가 위축됐었는데 수요가 폭발할 거 아니에요. 이연된 수요까지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연된 수요는 폭발했는데 공급은 어때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었잖아요. 이미. 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불일치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더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기업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졌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2022년의 일이었죠. 그러면 이거는 QE의 부작용으로 생긴 인플레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로 생긴 인플레라고 봐야 될까요? QE의 부작용으로 생긴 게 맞는데 이 QE의 부작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군요. 네, 이걸 감내하지 않았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오는데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도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요. 그렇죠.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네. 디플레이션이 오길 바라기도 하지만 네. 절대로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힘드니까 그거를 꿈꾸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질문. 지금 막 한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막 조정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막 빠지고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안 좋아요. 부동산 가격이 뺄 생각이 없습니다. 정부도.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 왜 안 좋냐면 지금 은행들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현재 집값 기준으로 형성이 돼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빠져봐요. 그럼 은행들의 대출이 부실이 커지겠네요. 커지겠죠. 네. 그럼 은행들이 무너지겠죠. 그럼 신용 경색이 생기겠죠. 전반적으로 네. 우리나라 경제가 좋을까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큰 자금을 부동산에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지면 위기가 더 크게 찾아올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럼 부양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떻게든 부양해서 부동산을 올려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익원이 뭐예요? 그러면 세수. 세수요? 지방에서? 농산물? 아니에요? 주 수익원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세, 그래요? 양도세, 취득세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부동산이 안 좋아지고 뭐 양도세, 취득세를 못 들어온다고 치면 지방의 세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워지겠죠. 줄어들겠죠. 네. 근데 이렇게 QE를 한다고 하거나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고 할 때 그러면 자산을 사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집도 사야 되고 옛날에도 그랬고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도 고령화가 심해지고 그렇죠. 막 먼저 고령화가 심했던 일본 같은 데 보면은 빈집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지방에.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나중에 지방에 빈집이 많아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부동산 투자가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방 부동산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네. 이렇게 지방은 공동화되고 지방 인프라가 낙후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지방이 낙후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까요? 수도권으로? 그렇죠.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고 네. 인프라가 좋은 우리가 뭔가 누리기 편한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방은 병원 인프라가 안 좋아요. 그럼 고령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요? 더 수도권으로 몰리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수도권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 것 네, 같아요. 상대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죠. 근데 수도권은 땅이 제한적이니까 공급은 늘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방 부동산보다는 서울 부동산, 경기 쪽 부동산 쪽으로 붙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네. 자, 테이퍼링과 양적 긴축은 동일한 의미다. 정답은 O, X.
X니까 갖고 오지 않았을까요? 정답 X. X! 네. 진짜로? 고칠게요 한번. O 갈게요. O 갈게요. O. 오, 땡! 뭐예요? 아, 진짜. 아, 고치기를 왜 준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한번 맞춰. 테이퍼링은 뭐예요? 테이퍼링이요? 모르겠어요. 아이, 방금 양적 완화를 했죠. 네. 양적 완화를 예를 들어 100억 달러를 했어요. 음. 그럼 양적 완화의 규모를 50억 달러를 줄여. 네. 그러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물의 양이 줄어들겠죠. 맞아요. 그게 테이퍼링. 그러니까 그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을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양적 완화, 그 퀀티테이티브 이지의 양을 줄이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시장은 항상 또 충격을 받죠. 그래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충분하다 싶으면 양적 긴축, 연준의 자산을 줄이기 시작해요. 연준이 자산을 줄이는 게 뭐다? 자산을 팔겠죠. 현금을 네. 다시 뽑아들이는 거예요. 네. 현준에 빨아들이는 거예요. 큐티? 네, 그게 큐티죠. 이게 양적 긴축,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 네. 양적 긴축이에요. 그래서 자산 자체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네. 자산이 줄어들면 현금을 연준이 빨아들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너에게 준 물을 내가 걷어가게 놀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뭘 해야 돼요? 이제요? 그러면 현금화를 시켜야 되겠네요. 맞아요. 현금을 늘리는 게 맞는 거죠. 자산을 되도록이면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게 뭐냐? 네. 이게 지금 연준의 자산 규모예요. 그래서 보시면 2008년 때 한번 크게 늘어났죠. 네. 근데 지금 다시 보시면 2010년, 2012년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양적 완화 QE 1, 2, 3에 의해서. 네. 그리고 2022년에 무지막지하게 풀렸다는 게 한번 보이세요? 무지막지하게. 네. 3조 달러에서 지금 9조 달러까지 3배로 올라갔어요.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꼭지를 찍고 내려가죠. 네. 꼭지를 찍고 내려가는 이유가 뭐다?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 때문이죠. 양적 긴축. 그러면 지금 양적 긴축을 왜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냐?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방은행 부실. 맞아요. 네, 자이언스 뱅크오프스랑 웨스턴 얼라이언스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지방은행이 부실이 생기면 아까 말했잖아요. 연쇄적으로 뭔가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면 이게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 또 네. 최근에 보면 영레포 잔고가 급감했어요. 영레포가 뭐냐면 지금 레포라고 하는 건 은행들이 내가 필요한 자금을 단기로 하루 빌리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진짜 내일이면 돈이 들어오는데 오늘 진짜 돈이 없어. 네. 유정아 아나운서한테 저 1,000원만 빌려주세요. 못 빌려줘요. 뭐야 이게. 못 빌려주겠습니다. 그럼 담보 빌려줄게. 내 핸드폰 맡길게. 알겠습니다. 네.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국채를 담보로 해서 네. 이렇게 하루짜리 빌리는 게 레포예요. 네. 영레포는 반대잖아, 반대. 오. 그러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은행한테 줄 테니까 음. 네가 갖고 있는 돈 나한테 빌려줘라고 하는 거죠. 오. 근데 빌려달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과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초과 유동성이 원래 유동성이 풀렸었어요, 시장이. 네. 근데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막아준 역할을 했죠, 영레포가. 근데 영레포가 잔고가 쭉 감소한 거예요. 보시면 영레포 잔고가 2020년, 2021년 초반 수준으로 거의 내려와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잠깐만 숙여주겠어요, 고래가? 네. 네. 보이세요? 지금 거기서 내려왔잖아요. 네.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 초과 유동성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는 뭔가 더 쓸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진짜 내가 써야 될 유동성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축은행에 내가 1,000만 원을 놔뒀는데 네. 은행에 예금에 1,000만 다 쓴 거야. 아. 1,000만 다 썼어. 그럼 네. 예금 이제 내가 돈 써야 되는데 뭐 마통 쓰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유동성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아. 그럼 쪼들리겠죠. 그 유동성까지 지금 이렇게 쪼들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네. 레포 거래가 증가한 거예요. 은행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 돈이 없으니까 아. 단기 자금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그런 말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은행 어떻게 돼요? 연준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났다. 아. 네. 그럼 이제 QT 해야 돼. 은행도 돈이 없구나. 이걸 느낀 거군요. 그렇죠. 유동성이 오. 꺾이면 이 고용까지도 칠 거고 이 문제가 네. 생기겠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QT 종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 이번 10월 FMC에서 QT 종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저런 레포 잔고가 증가한 걸 딱 봤을 때 잘 아는 사람들은 막 자산을 더 사는 사람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이미 그러고 있는 경우도 많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Still not entirely clear when QT might end. The QT process, which has been running since 2022, is designed to remove excessive amounts of liquidity the Fed added to financial marke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들을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기 전에 이 단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Still not entirely clear 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문장인지 가장 가까운 걸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완전히 확실하다. 2번, 부분적으로만 명확하다. 3번, 전혀 모르겠다. 4번, 이미 종료되었다. 이 still not entirely clear가 어떤 뜻일까요? 근데 이거 사실 조금 그렇다. 아쉬워요. 이거 아니 쉽기도 쉬운데 네. 이거를 명확하게 저 의미로 해줘야지. 좀 다른 의미로 가까운 곳은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주면 안 돼요? 진짜? 알겠어. 정답은 2번이야. 네. 2번인데 이거 명확한 의미로 따지면 네. 아직 뭐 명확하지 않아요. 이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명확하다는 좀 헷갈리게 하려고 쉬울까봐 알았어. 바꿔서 꼬아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명확하다라는 뜻인데요. 왜 이 단어가 나왔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Still not entirely clear when QT might end. 아직 언제 QT가 종료가 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 소제목이 붙어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하나씩 볼게요. The QT process. 이 QT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하고 이 과정이 무엇인지 노란 짝대기부터 다음 짝대기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which has been running since 2022. 2022년부터 진행이 되어온 이 QT 과정은 이라는 주어가 끝났고요. is designed to 동사가 나오죠. design to는 뭘 하기 위해서 설계된 이란 뜻인데요. 뭘 하기 위해 설계가 되었냐면 remove excessive amounts of liquidity. excessive. 네, excessive. 너무 과도한 양의 유동성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설계된 2022년부터 진행이 되어온 이 QT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요. The Fed added to financial marke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연준이 COVID-19, 코로나19 당시 시점에서 이 금융시장에 더했던 이 공급했던 이 유동성이 너무 과했던 이 QT 프로세스에 대한 뜻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럼 복습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어 뜻 함께 체크해 볼게요. 먼저 clear. clear. 명확한. 좋습니다. be designed to. 뭐뭐를 위해서 설계된? 맞습니다. 뭐뭐하게 설계가 된. remove. remove. 제거하다. 지우다. 네. excessive. excessive. 과도한. 과도한. liquidity. liquidity. 유동성. 맞습니다. liquid는 액체죠. liquidity는 유동성. financial market. financial market. 금융시장. 맞습니다. 네. 금융시장. 그러면 이 단어들 함께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본문 내용들을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어보시죠. Still not entirely clear when QT might end. The QT process, which has been running since 2022, is designed to remove excessive amounts of liquidity the Fed added to financial marke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좋습니다. 이렇게 본문 내용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오늘 또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 양적인 충격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시간을 들이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하고 또 재밌는 오늘의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저는 쉽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평소보다. 네, 다른 분들도 모두 다 쉽게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저희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